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4.15 총선 당선인들에게 민심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총선 이후 민심을 묻는 시간, 부천 시민들의 바람을 이정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 부천 시민들에게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는 택시기사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민식이법 적용돼가지고 그런 문제들, 그 주변에 이런 철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줘야 이런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부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주길 희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부천시 주민들은 상당히 자기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지역과의 그런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지역들이 이제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 분들에게 좀 인지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부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균형을 맞춰서 좀 발전해 줄 수 있고 저희들한테 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없어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걸랑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부천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저마다의 소망들. 후보 시절 선거운동에서 수차례 말했던 약속들을 당선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김포 지역 5일장들이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병 여파 속에서 문을 연 김포 5일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파라솔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장날. 채소 가게는 손님 맞이에 분주하고 멈췄던 뻥튀기 기계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번 폐렴 때문에 시장도 안 서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주 시장 열리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김포 5일장이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은 지 꼭 2달 만입니다. 문을 다시 열기까지 재개장 결정은 여러 차례 뒤집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진 탓이지만 손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장이 또 미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컸지만 상인들은 들뜬 마음으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깊어서. 좋아서. 손님들 만나려면 얼마나 좋아요.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장터 분위기는 아직 예전 같지는 못합니다. 지금 한 20-3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손님들이. 요게 한 달 이상 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문 안 열었던 게 한 달 이상 가야지 정상 상태로 돌아올 것 같아요. 다만 준비는 단단히 했습니다. 상인들 모두 마스크를 챙겨 쓰고 곳곳엔 손 소독제도 놔뒀습니다. 장터 방역도 다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도 다시 5일장 문을 열기로 한 건 생계 때문입니다. 이 장제 자체가 못 연다라고 했을 경우에 물건들을 어디다가 소비할 데가 없어요. 시장님이나 관공서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음서부터는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속 장을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 우리 여기 관내 시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불안 속에서도 다시 손님 맞이에 나선 5일장. 장터를 찾은 손님들과 상인들은 하루빨리 예전 장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일정 부분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문화생활을 즐기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부천에서는 시민 문화생활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편의 영화가 모니터를 통해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어디에도 대형 스크린이나 관객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소극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부천문화재단이 유튜브를 통해 독립영화를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오는 24일까지 15편이 상영될 예정으로 시민들은 안방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판타스틱 큐브가 부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이라든지 문화적인 향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서 시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게끔 집에서도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객석과 호흡이 중요한 무대 예술도 공연 방식을 바꾼 지 이제 한 달째.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비대면 문화 서비스. 전에 없던 색다른 방식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배우들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물들이 지역에 있는 아동들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새로운 형태의 영화 상영과 공연 예술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문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심사 없이 50만 원까지 빌려주는 극저 신용대출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 지역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50만 원까지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으로 가능한데 은행이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극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사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연 겁니다. 심사 대출은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수원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를 가봤는데 사업 시작 불과 며칠 만에 300만 원 대출은 벌써 마감입니다. 안타까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또 마감이 된 상태라서 오시는 분들에게 일단 안타깝지만 300만 원이 안 돼서 50만 원으로 좀 유도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직접 접수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용대출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사각지대를 좀 없애고 정말로 소액의 그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아주 소액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에 신설해지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는 최소화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집중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힌 겁니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 원 규모. 1차 신청은 지난주 끝났고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됩니다. 경기복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해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탓에 축소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예정됐던 도정 질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분 발언도 긴급 현안을 제외하곤 서면으로 대치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였고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원팀으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등 본회의 진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대의 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담대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절박하게 도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100여 개의 안건이 다뤄집니다.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의됩니다. 또 대일 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도민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조창순입니다. 부평구가 부평산단과 주안산단의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두 산단의 용적률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조성된 부평 국가산단. 부평구는 최근 부평 주안산단 일대 72만 1000제곱미터를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 지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정부의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의 경우 휴식 공간 등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을 최대 1.2배 높일 수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부평과 주안산단의 기존 최대 용적률은 350%. 하지만 노후산단 정비 필요 지역으로 지정된 지금은 용적률이 420%까지 늘어났습니다. 부평구는 이번 정비에 따라 지역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첨단 산업이 많이 유치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많은 업체가 또 이제 들어올 테고 그 업체로 인해서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제 되면서 저희 이제 부평 산업 경제가 한창 이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 산단과 주안 산단에는 현재 약 1,1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15,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후 산단 정비 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 대장동 일대에 들어설 첨단 산업단지에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부천형 일자리 모델이 개발됩니다. 부천시는 고용노동부의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대장동 산단에 청년 일자리 모델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다음 달 중 노사발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장동에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지역형 일자리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구직 청년 드림 체크카드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드림 체크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교육비, 응시료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 비용뿐만이 아니라 의료비와 식비 등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대다수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톡톡의 1호 의제인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91.3%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연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김포시 어린이날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김포시는 당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월 5일 걸포중앙공원에서 어린이 행사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5월 5일까지로 연장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19,000여 가구에 대해 한시적인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천시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모두 114억 원으로 대상자에게 부천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마스크 구매 방법과 같은 5부제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주요 대상자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인천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연수경찰서는 증거물인 CCTV 영상 일부를 누락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요. 인천시경은 담당 수사관과 해당 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지역 1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이 전년과 비교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는 17일에서 1일로 줄었으며 나쁨 일수도 35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반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5일에서 36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인천시는 약 150개의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금은 업체 홍보와 광고, 점포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구청과 구 보건소 민원창구에는 투명 가림막 설치를 완료했고 지역의 2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오는 30일까지 투명 가림막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4.15 총선 결과로 나타난 우리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평구 살펴보죠. 부평 갑을 2개 지역구 모두 높은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총선에 나타난 부평 민심과 더불어서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이도영 홍해정교 연구소장 그리고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부평의 경우는요, 인천 내에서도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데 이번에도 높은 득표율로 부평 갑에서는 이성만 후보가, 부평을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먼저 부평 갑을 살펴보면 이성만 후보가 정유섭 현역 의원을 상대로 적지 않은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장님? 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인천 북부권이라고 하는데요. 부평, 계양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부평 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유섭 의원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름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여야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의석수를 차지하고 엎치락뒤치락 했던 지역이 또 부평 갑이었고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알려진 부평, 계양에서 그나마 한번 보수 진영이 해볼 만하다 하는 지역이 부평 갑이었었는데요. 네네. 그러나 개표 결과를 볼 때는 56.6대 41.8%로
약 한 14.8%가량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성만 후보가 좀 쉽게 당선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 프레임이 이제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성만 후보가 비교적 손쉽게 당선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평 계양에 총 4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낮은 득표율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고요. 지난번에 부평 갑에서는 23표 차로 당락이 좌우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한 차이 아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거나 이성만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준비를 절치부심 해가지고 이번에 탈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전 의원은 이 정유섭 의원과 당내 경선 아주 치열하게 네. 치러서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경선 결과를 보면 정석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경선에서 1.2%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큰 차이가 아니죠. 굉장히 적은 표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황하고도 좀 그 맞아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인물, 젊은 인물, 혁신적인 그 후보를 하려는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 네. 또 그게 총선 결과와 걸맞아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대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평 계양이 이제 16대 총선이죠.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대부분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다 보니까 네.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보수 진영에서도 당선자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이제 계양 2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었죠. 한나라당 출신이 당선된 적도 있었고요. 또 뭐 지난 20대 총선 바로 거슬러 봐도 정유섭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당선이 됐게 되는 것처럼 네. 보수 진영에 당선도 되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당선되다 보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산동을 비롯해 가지고 부평 지역의 호남 출신 향후들이 일단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산동 택지가 개발 조성이 되면서 젊은 세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점이 아무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부평 갑은 좀 다른 양상이긴 해요. 저희가 16대 조진영 국회의원님, 한나라당, 그다음에 17대 때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님, 또 18대 때 조진영 국회의원님, 19대 때 문병호 의원님, 20대 때 정유섭 국회의원님, 그렇죠. 21대 때 이성호 의원님. 지그자그로 이렇게 부평 갑은 한 번은 민주당, 네. 한 번은 그 여당 야당을 이렇게 주는데 한 번도 같이 재선을 줬던 적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평 갑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부평 을로 가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4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성공으로 당내 입지도 굉장히 커졌겠죠? 네, 상당히 커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선 중진의 고지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간에는 홍 의원은 이번 총선에는 이미 당선되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네. 이번 당대표 올 8월 달에 실시하는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조직력이 또 상당하다.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어느 정도 인지도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평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주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특히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인천 맹주를 둘러싸고 송영길 의원 5선이죠. 둘 간에 얼마만큼 인천 지역에서 누가 대장이 되느냐에 대한 이제 세력 다툼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평 을의 경우는요 투표율도 65.4%로 인천의 투표율을 또 상회했고요. 정의당 또 민중당 후보가 나섰음에도 20% 표차로 홍영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민심을 끌어당겼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앞서도 부평 갑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삼산동 지역이 아마 택지가 조성되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면서 민주당 세가 강하다라고 본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게다가 또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이제 홍 의원의 당선은 선거 전부터 손쉽게 예상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얼마만큼 당선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만큼 득표를 하느냐 네. 그게 관심사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부평을이 민주당세가 센 지역에서도 특히 더 센 지역이거든요. 특히 부평갑에 비하면은 뭐 일단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간다 할 정도로 민주당세가 센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은 원내대표까지 역임하고 민주당의 3선 중진이었던 홍영표 의원의 득표를 이렇게 보면은요, 56.1%에 그쳤습니다. 압도적인 건 아닌 거죠? 56.1%면요, 아까 어렵다고 했던 부평갑의 이성만 후보보다 득표율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밭에서 더 어려운 여건이고 초선이고 네. 정치 신인이었던 이성만 후보보다 더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물론 이제 부평 의뢰는 정의당 출신 김웅호 후보가 출마해서 6% 정도 잡아먹은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생각보다 홍영표 의원의 당선 득표율은 좀 낮지 않았나. 그만큼 지역 내 일정 부분 안티 세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의 경우는 김웅호 후보가 출마를 했죠. 출마 공약으로 한국GM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한국GM 먹튀 방지법 그리고 친환경 미래차 생산 기지화를 내걸었습니다. 6%의 표를 이제 가져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총선에서 특히 정의당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하지만은 김웅호 후보를 한 6% 정도 득표를 했는데요. 나름 그렇게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 의뢰는 한국GM이 있거든요. 네. 한국G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 득표는 생각보다는 조금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웅호 후보가 또 정의당 인천시당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간담회라든지 노력을 해왔고 많은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있어서도 생각보다는 선거 결과는 좀 냉정했고 또 한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가 먹튀 방지법이라든지 한국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공약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정도 상황에서는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요. 다만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4번이었죠. 배진교 당선자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정의당의 목소리를 이제 한국GM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4.15 총선 결과에 나타난 우리 지역 민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계양구로 가봅니다. 계양구 역시 갑을 모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그런 만큼 이 책임도 무겁겠죠. 계양구의 경우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 산적한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이 계양구의 민심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번 총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인천에서도 정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일각에서는 여당 지지라기보다는 반대로 야당을 심판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먼저 손 의원님. 쭉 이제 선거 과정을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시당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리고 또 많은 언론들이 예측했듯이 뭐 9곳 정도에서는 우세, 그다음에 네. 뭐 2곳 정도는 경합, 2곳 정도는 열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11대 2까지 나올 줄은 네. 사실 예상은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경합 지역인 남동갑하고 연수을 그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덕분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인천 판세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짐작해 보셨으니까. 그 탄핵만 보면 21대 총선은 탄핵의 완성이다. 저는 탄핵의 완성.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탄핵을 했던 20대 그 우리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죠.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다 선거로 퇴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표로 다 심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탄핵의 완성이 21대 총선이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그 많이 좀 희석돼서 아까 전에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월 달부터는 많이 좀 희석돼가지고 2월 말 때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공천이 당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통합당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초기에 그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그 실책들, 정부의 실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민심이 그래도 통합당 쪽으로 좀 쏠리나 싶었는데 3월 초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2월 말만 해도 저희가 인천에서 한 9석에서 10석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3월 말 이때 돼서는 3, 4석 정도까지도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보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1석, 뭐 무소속까지 하면 2석 이렇게 받은 걸 보면 21대 총선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의 완성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양구 갑부터 좀 들여다보죠. 계양구 갑의 경우에는 유동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30% 가까운 표차가 났는데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정당의 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23.9% 차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인천에서는 서구 신동근 의원님이 24.3% 차 다음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선거는 이제 바람과 구도의 싸움이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평과 계양의 이 4개 선거구의 표차를 보면 15%에서 20% 정도 표차가 났습니다. 근데 유동수 의원이 한 24% 정도를 이기셨으니까 한 4, 5% 정도는 그래도 4년간의 의정 활동의 성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당선이 된 만큼 앞으로의 그 공약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유동수 의원이 내건 대표적인 공약 보면요, 서울 2호선을 작전역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서울 2호선 연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건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이게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아서 번번이 진척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공약이 잘 이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번번이 진척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이 공약은 실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오성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네. 2016년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21년이 내년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네. 사실은 20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은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슈를 제안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그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 시장과 또 박남시장과 박형욱 구청장이 대표 공약으로 또 이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원종에서 청라 연결은 지금 대장 신도시하고 계양 테크노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BC 값이 비용 대 편익 비율이 2를 넘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홍대에서부터 청라까지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원종까지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원종에서 그 다음에 또 7호선이 지금 연장되는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이미 그 계획이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원종에서 가정까지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BC값이 1을 넘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이게 광역교통계획망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4기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네. 과정이고 과정이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에는 이 교통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지역 현안이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송영길 의원의 5선 성공, 계양 테크노밸리 유치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은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송 의원님이 2016년도에 이 공약을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약이 송 의원께는 죄송하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불가능할 것이다.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게 송영길 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 선대 본부장을 맡으시면서 이게 대통령 공약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당선 이제 대통령 들어가서 실현 가능한 100대 공약을 만들 때도 이게 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전 사실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데. 근데 이 수도권 집가 안정화 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네. 이게 그 어떤 공급적 정책의 필요성과 이게 맞물리면서 정말 절묘하게 이게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저는 송 의원님이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가능할 것이가 아니라 네. 이미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이 다 돼서 네. 올해 내년 보상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들의 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그 면적의 3분의 1이 고온 녹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가용 면적의 49%가 첨단 산업시설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 인구가 한 5만여 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송도 신도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송도 신도시가 인천의 심장 역할,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큰 그림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주거도시로 바뀌어가면서 인천의 시민의 이제 기대감을
많이 못 미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애초에 이렇게 그 판교 테크노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또 기타 경제 여건이라든가 경기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10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더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게 늦어진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늦어지는 때 이유와 또 합리성을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서 네. 여기가 진짜 자급도시, 계양국의 자급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먼저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이 글로벌 기업 유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 그 글로벌적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첨단산업이라든가 내지는 뭐 청년 벤처 기업들이 따라 들어올 거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선 결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개 지역구 모두를 싹쓸이한 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갑을 병정으로 선거구가 바뀌었는데요. 총선 결과로 살펴본 부천 민심은 무엇인지 조용익 변호사 그리고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이 갑을 병정 4개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 했습니다. 이런 결과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경기 침체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 중간 평가 형태가 있어서 네. 초기에는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치러진 그 선거였고 네. 또 특이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재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고 국난을 조기 극복하자. 이런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게 기대를 해준 것이고 반면에 이제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그 정권 심판의 프레임이 먹히지 않은 선거였다.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뭐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네. 응급 봉합하는 상태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예상하셨습니까? 네, 일단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네.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미래통합당 그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사실은 30%를 넘어서질 못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추해 보았을 때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대통령 임기 3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대통령 임기 국정 운영에 따른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년도 1월 달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이 되고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일념을 좀 갖게 되면서부터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라든지 또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기사에서는요, 부천을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여의도 연구소에서의 마지막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돌려봤을 텐데 당 내부적으로 좀 기대했던 곳이 있을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거든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고 하는데 네. 혹시 그런 곳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여의도 연구조사,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 전 그리고 선거 중반 그리고 선거 후반 해서 여론조사를 적게는 3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후보 진영의 후보에게만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상으로는 그래도 해볼 만한 곳이 부천의 부천시 을 지역 그리고 한번 열심히 후보가 한번 해봐라고 했었던 지역이 부천 정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 을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제 5선에 도전을 하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좀 지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과거에 20년 동안 그 지역의 맹주 역할을 했었던 전 이사철 의원이 빠지면서 새로운 후보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고 지역 밀착형 후보라고 하는 서영석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었죠.
그것도 경선 과정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 후보가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활동력을 잘만 좀 발휘를 하면 좋은 결과, 아주 경쟁적 구도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실제로 전체 투표소가 50개소예요. 부천시 을 지역의 투표소가. 네. 그 을 지역 50개 투표소에서 서영석 후보가 6개 정도 투표소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20대 선거였던 2016년도 선거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3자 구도였었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양자 구도 형태였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좀 밀렸었던 지역도 일부는 회복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4곳 모두 20%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부천 을의 경우는 약 15% 차이로 서른 후보가 당선됐어요. 표차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격차가 좀 적잖아요. 부천 을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부천의 갑, 을, 병정 중에 나머지 권들이 20% 넘게 차이가 나서 네. 부천 을이 15%가 차이가 났는데 다른 곳보다 적지만 이게 결코 적은 격차는 아니겠죠. 그 20대 때는 약 한 7% 차이가 났었는데 그때는 국민의당에서 한 20% 정도를 했었고요. 19대 때는 새누리당과 서른 의원이 했을 때는 약 12%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격차는 더 벌린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네요. 있고요. 예, 부천 을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 보수층들이 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시청역의 택지 개발이라든지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든지 특고업이라든지 외곽 순환고속도로 교통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아파트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 이 부천 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투표율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일부 진보와 보수층에서 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새로운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 구도를 완전히 뚫고 이걸 다시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지금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또 GTX B 노선 등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총선으로 어떤 변화들을 좀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천 지역의 단체장, 국회의원, 그다음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단일한 정당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천 지역의 대형 사업들 거기에다가 대장동에 있는 대장동 친환경 개발이라든지 친환경 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통 해결에 대한 문제 이런 지역 개발과 관련된 굵직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거기에다가 정부 역시도 대통령과 입법부 역시도 모두가 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을 요구하거나 지역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그러한 기대 심리에 부합하고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부천시의 지금의 도시 경쟁력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 부천시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보내준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은 부천 상동 영상단지입니다. 서른 의원은 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장덕천 시장도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상동이 약 38제곱미터에 약 한 4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진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이제 소니 픽처스나 콜롬비아 픽처스와 같은 글로벌 영화사라든지 국내외 유명 콘텐츠 제작사가 입주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부천시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천시 의회나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거 단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영상문화단지가 부천의 어떤 미래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천의 주거비율이 높고 교통 체증의 문제가 생기고 이 주거 과잉 문제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부천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경쟁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주거비를 확 낮추든지 주거가 아닌
실제로 부천에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문화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외형적으로는 영상 단지라고 해놓고 거기에 주거가 상당 부분에 40% 가까이 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다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